오후 2시 시내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버스 중앙에 있는 노약 좌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전 입은 상처로 인해 오래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있군. 할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용문신과 팔뚝에 그려진 거미줄 문신을 한 건달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귀걸이, 날카로운 눈빛, 일그러진 미소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일부러 넓게 앉은 채 이어폰을 끼고 거만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긴 노약 좌석인데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상철 할아버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건달은 이어폰 한쪽을 빼고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긴 노약 좌석이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건달은 고웃음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노인네가 왜 내가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인. 거 몰라. 다리 아프면 택시 타든가. 왜 나이 많다고 유세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약 좌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나도 피곤하다고. 박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젊은이, 이런 자리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 들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란 말이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건달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 아니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민폐야. 건달은 다시 어깨를 밀었고 박상철 할아버지는 옆 승객에게 부딪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거리를 뒀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조용히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건달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에 다들 개입을 꺼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되지 않소. 박상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사람 귀찮게 해. 건달이 팔을 다시 들자 박상철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건달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봐라. 서 있지도 못하면서 뭐 얼마나 더 설칠 건데? 버스 안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더욱 아팠고 건달의 밀침으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바로 한지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버스 안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는 다가갔습니다. 나이에 비해 안정적인 걸음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을 모르시나 한지훈 할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는 버스 안을 울렸고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늙은이 하나 왔네. 둘이 짝짝꿍 하시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난리야. 이번엔 한지훈 할아버지를 밀려는 듯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여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눌러진 지점에 건달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오만하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제발. 한지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경할 줄도 모르고 폭력까지 쓰나.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 못 받았구먼. 그 순간 건달의 친구 둘이 버스 뒷좌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건달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한지훈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 그의 주먹이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할아버지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듯 여유롭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달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은 자신의 팔이 마비된 걸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건달의 겨드랑이 아래를 정확히 찌른 뒤 몸을 틀어 건달을 의자 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건달은 그대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있던 또 다른 건달이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두 손가락이 정확히 건달의 손목을 찔렀고 절컥 소리와 함께 주머니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한지훈 할아버지는 몸을 휙 돌려 건달의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습니다.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건달은 창피함과 고통의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어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고 건달은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10초도 차에 되지 않아 3명의 건달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팔을 붙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인 채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을 종이처럼 제압하는 모습은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 부축하며 황급히 내렸습니다. 팬티가 드러난 건달은 바지를 움켜쥔 채 뛰어내렸고 마비된 팔을 가진 건달은 절뚝거리며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옷깃을 정리하더니 노약 자석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중얼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오랜 세월 닦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지닌 노인을 보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건달들이 내린 뒤 몇몇 승객들은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한지훈 할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노약 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근처 삼성의원 원장이지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한지훈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혹시 정신아파트 방향이신가요?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절뚝이며 걸었고 한지훈 할아버지는 그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걸음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듯한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40년 전 일이죠. 이 다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다친 상처예요. 이 말에 한지훈 할아버지의 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 일 없던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죠. 그의 목소리엔 오랜 기억을 더듬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군인이 한 분 계셨어요. 북파공 사건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절대 넘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탈출 중 북한군 총에 맞았죠. 그 군인이 저를 안고 뛰었습니다.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찾고 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어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40년도 지난 일인데 쉽지 않겠어요. 알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인연의 무게를 품은 침묵이었습니다.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하신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요. 젊을 때 잠깐 배운 게 몸에 남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저기 찻집이 있는데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날 도움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요. 박상철 할아버지의 제안에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버스를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나 함께 내려 걷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확히 맞춰 오셨네요. 한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버스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서 좋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지훈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알려진 뒤로는 버스 안에서는 노약 좌석 문제로 시비가 붙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붐볐고 버스 앞쪽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권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묘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잠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예전엔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맞아요. 이제 그분들도 인정받을 때가 됐죠. 박상철 할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뉴스 보고 또 생각나서요.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요? 북파공작권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풀린다길래 혹시라도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군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라. 이 이야기는 이제 한지훈 할아버지에게 익숙해진 말이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북한 탈출 이야기와 그 은인을 찾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총성, 강을 건너던 순간의 공포.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앞쪽에서 젊은 여성이 한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여성은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노인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 잡으려던 것뿐입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와 한지훈 할아버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버스 기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고 노인은 다른 좌석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런 일 드물었는데 박상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아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한지훈 할아버지의 말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 군인분이 우리를 구한 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눈치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언제나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주제라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한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 생각이 나서요.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분이? 아니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늘 그렇듯 함께 내렸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비밀을 간직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낙엽 밟히는 길을 따라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렇게 자주 버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드린 적이 없어서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원래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쌓인 정과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은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성신 아파트 단지를 향해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렇듯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박상철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정돈된 집은 혼자 살고 있음에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전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젊은 박상철과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배경에는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박상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저 사진에 관심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에서 찍은 거예요. 개성 근처. 한지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탈출한 마을이에요. 저 사진은 떠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봤거든요. 지형이 특이해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상철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아주 잘생기셨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그가 화제를 바꾸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옆에 있던 앨범을 꺼내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새로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박상철이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그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죠. 박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런 삶을 이루시다니.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꼭 그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로 지도를 보고 그 마을을 기억하신 건가요? 한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 여러 지역 지도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 기억이 남아있나 봐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군인 시절의 흔적은 없었지만 거실 벽에 조용히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노인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잔에 따라졌고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놀라워요. 고맙습니다. 혼자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박상철 할아버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 탈출 이야기 말입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야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해주신 군인분의 오른손 엄지에 부비자 흉터가 있었다고요. 북한군의 총알에 스친 상처랍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찾기 쉬우시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지훈 할아버지는 물을 따르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올게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도 일어서려 했지만 박상철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물을 닦는 동안 박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은 조용히 그의 오른손 엄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V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정확히 말했던 것,
북한 이야기를 회피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흉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킬 때 그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된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흉터는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슨 군번줄 친 그 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83, 북공 1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군번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아셨고, 그 흉터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군번줄을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다리는 북한 탈출 중 총을 맞아 다친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도요.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으면서 우리를 목숨 걸고 구해주셨어요.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북파공작권이시죠.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던 분. 한지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40년 동안 숨겨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찾았는데, 선생님은 제 곁에 계셨는데, 그건 기밀 작전이었어요. 신분이 노출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중 많은 생명을 앗았습니다. 그 무게는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가?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지만 우린 잊혔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박상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20년이 넘게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혹시 못 뵙게 되더라도 이건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예요. 선생님을 찾으면 반드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진호가 임종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한지훈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진정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어요. 두 노인은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진심과 진심이 마주한 순간, 그동안 한지훈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를 끝없이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날 구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린 소년. 그리고 지금
바로 그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돌아왔다. 1978년 9월 북한 국경 근처 흑빛 어둠이 드리운 초가을 밤덧 공기는 차가웠고 들리는 건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저 멀리 개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젊은 한지훈은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특수복에 위장 페인트를 바르고 쌍간경으로 주위를 살피며 목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개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국경과 인접한 위험한 지대였습니다. 접선 시간은 정확히 22시. 5분 이상 지체되면 임무는 자동 철수. 한지훈은 속으로 작전을 반복하며 확인했습니다. 손목시계는 이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호용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정찰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특수인물 추출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북한 생화학연구소의 핵심 인물 박진호 박사와 그의 가족. 그는 한국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해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가 바로 한지훈에게 맡겨졌습니다. 22시 정각, 그는 3번의 깜빡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한지훈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 3명의 인물이 긴장된 채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그의 아내, 그리고 10대 중반의 소년. 그들은 작은 가방만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암구호를 건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지 않습니다. 암호 일치. 한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호 박사님이시죠? 이제부터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절 믿고 따라와 주세요. 박진호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김씨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상철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한지훈은 소년 박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고 겁먹은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철아, 용감해야 해. 앞으로 몇 시간은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용기를 잃지는 마. 알겠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은 경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려면 군초소 2곳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고 그 사이에는 지뢰와 순찰병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제가 밟는 곳만 밟으셔야 합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숲의 일부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가족은 불안한 얼굴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가을가에 도달했을 때 한지훈은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오고 있었다. 계속됩니다. 박상철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찰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한지훈은 5분을 더 기다린 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 정도 가면 강이 나옵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은 밤의 포식자처럼 숲속을 조용히 가로질렀고 가족들은 그의 움직임을 최대한 따라하며 뒤따랐습니다. 가끔은 멈추고 주위를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이동하며 그들은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한 길을 밝혔고 한지훈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과학자를 구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의 조용한 격려는 어둠 속에서도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넓진 않았지만 초가을의 물살은 싸늘하고 거셌습니다. 달빛이 강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강을 건너면 남쪽 투게 요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지훈은 설명하며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서로를 묶겠습니다. 물살이 강하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는 로프를 박진호의 허리에 묶고 그의 아내, 아들 상철순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안전 확인 후 신호를 드릴 테니 그때 따라오세요. 그가 발을 물에 담그려는 순간 숲에서 번쩍 빛이 터졌습니다. 담조등 떡 순간 그는 가족들을 강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은 권총을 꺼내 두 발을 담조등 쪽으로 쐈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치는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강으로 들어갑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달려갔지만 또 다른 총탄이 왼쪽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소녀는 고통에 쓰러졌습니다. 한지훈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박진호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부축했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한지훈은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박상철의 발목에 묶었습니다. 괜찮아. 상처일 뿐이야. 나만 믿고. 강을 건넌 후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들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덮쳤고 한지훈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상처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쪽입니다. 강 중간쯤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살이 튀었고 그의 오른손 엄지가 총에 맞았습니다. 피가 물속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헤엄쳤습니다. 그의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고 드디어 그들은 남쪽 투기에 도달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터졌습니다. 숲으로, 빨리요. 한지훈은 여전히 박상철을 업고 달렸습니다. 그의 엄지에서는 피가 흘렀고 V자 모양의 깊은 흉터가 생겨났습니다. 또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성은 점차 멀어졌고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눈동자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한지훈은 상처에 전 조각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한지훈은 상처를 업고 있었고 박진호 부부는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전원 생존이 불가능하다. 한지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경로대로 가세요. 1km 앞에 요원들이 있습니다. 암호는 가을 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입니다. 선생님은요? 박진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전 이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죠. 박진호가 소리쳤지만 한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종 에필로그 요청 시 이어서 계속됩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제부터는 네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한지훈은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어요. 박진호는 아들을 부축했고 한지훈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 사이 가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헬리콥터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사라졌고 한지훈은 추격자들을 깊은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지도를 따라 절뚝이며 전진했습니다. 박상철은 고통을 참으며 부모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의 접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지 않습니다. 나만 요원들이 나타났고 가족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해졌지만 마음은 한지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같이 오시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지훈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후에야 겨우 복귀했지만 가족은 이미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그들의 신원은 기밀로 분류되었고 그의 임무는 또 다른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역시 그를 기억한 것은 엄지의 흉터와 군번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운명은 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소년은 의사가 되었고 군인은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것일. 한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총성, 붉은 물살, 그날의 상처, 소년의 손을 놓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상철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었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하셨어요. 그게 선생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요.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몰랐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 임무 이후 당신들의 행방은 기밀이었죠. 나는 다음 작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밤을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우린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히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는, 살려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억이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희생은 정당했고 완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상철아, 고맙다. 그 말을 해줘서 보고 싶었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자책, 침묵, 묻어두었던 세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고 그 결과는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네가 내 앞에 의사로 서 있는 걸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 박상철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용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제가 살려낸 모든 환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지훈에게 그 순간은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전의 소년, 40년 동안 침묵했던 군인.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알아봤고 말없이도 모든 것을 나눈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오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지훈은 북파공 사건으로서의 과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박상철은 의사로서의 삶,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평소처럼 공원을 걷던 중 한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조금 숨이 차서.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곧 벤치에 기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박상철은 맥박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느리고 불규칙한 박동덕 손은 떨렸지만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버텨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상철은 동행하며 의료진에게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와 가슴 쪽. 파편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원 원장입니다. 제 병원으로 가주세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알 파편이 이동해 대동맥 근처에 위치.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하지만 수술 자체도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상철은 조용히 스캔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이제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의료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으니까요. 그는 손을 씻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파편은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극도의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파편이 제거되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대 위에 놓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박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상철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활력 징후를 계속 확인하고 손을 꼭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그 상처 이제야 완전히 치유됐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이냐? 네, 여기 있어요. 박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곁에요. 무슨 일이 있었지? 한지훈 할아버지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박상철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종상의 파편이 움직였어요. 생명이 위험했지만 제가 수술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지훈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죠. 한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있던 총알 파편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40년을 짓눌러 왔던 마음의 무게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린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 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한지훈은 회복을 마쳤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 선생님. 박상철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봄이 깊어지니 바람도 부드럽고 좋구먼. 한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한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40년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지금 그는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노인이 올라서는 순간 노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원으로 향하는 길, 햇살은 따뜻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 그날 밤 선생님이 우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도 생각하지. 네가 날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감사함, 존경, 그리고 진심 어린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총성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평화를 이끄는 불씨가 되었습니다.